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고소장이 공개됐는데 이에 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소개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고소고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당하신 분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분도 참고로 짧은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판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법 자체가 탄생할 때부터 미국 헌법을 모델로 했고, 형사소송법은 특히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미국 형사소송법을 인용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구조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EU도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눠졌던 게 아니라 EU로 통합된 다음부터는 케이스로 위주로, 판례법 위주로, 영미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면은 케이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왜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논문인데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면 그 cour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법원들은 뭐 50개 주 법원이라든가 연방 법원, 이런 법원에서는 만족할 만한 진실이 무엇이냐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문제예요. 이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테러에 관련돼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사 책임 관련된 거거든요. 또한 지금 여기 그 남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잉글랜드에서 그 주요 사건, 최근의 주요 사건들 봐도 여기 보면은 그 수사되고 있는 상태, 테러 관련돼 가지고 형사 책임에 관련된 것을 보도하는 경우. 그래서 이 사건, 정민 사건과 관련된 것은 형사 책임 관련돼 가지고 보도했을 때 피해자가 나는 무죄다, 내가 형사적으로 나는 무죄인데 너희가 왜 나를 죄인처럼 보도했냐, 즉 그런 면에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어떻게 다루냐면, 이제 그 방식을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 한 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그 백만장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뉴욕 스프링 코트 어펠릿 디비전, 여기서 그러니까 뉴욕주 대법원 어펠릿 디비전에서는 이 소송, 이 형사 책임 명예훼손 묻는 것을 기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각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뭐냐면 정확하게 다루고 있질 않아요. 트루스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가장 최신 판례고 주요 판례고 논문들에서 학자가 다루고 있는데, Central premise of the article was factually true. 중요 부분은, 중요 전제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기사의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전제는, 중요 부분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실적으로 진실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전제 부분을 보는 겁니다. 모든 세부적인 사실이 다 일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다음에 소개해드린 우리나라 법원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핵심적인 부분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 해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핵심적인 부분. 따라서 조사가 이렇게 되고 있었으면 이걸 갖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 무죄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경향에 따라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2020년 판례인데 8월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헌재 판례 관련돼가지고 엄청 많이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고등법원 판례들까지, 지법 판례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하실 때는. 그걸 정확하게 하나를 다 찾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를 크게 나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보통신망법 관련돼서 아니면은 현법 관련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 원리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비방의 목적 보는 거, 허위 인식 보는 거, 그런 거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일단 가장 크게 구별은 사실 적시냐, 허위 사실 적시냐. 이걸 일단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핵심만, 최신 대법원 판례만 소개해드리는 거고, 새로운 쟁점이 해결됐다라는 취지지, 이거 일반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교과서 보시면 됩니다. 한글 대법원 판결 사이트도 있고, 한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냥 정말 이건 일반론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쭉쭉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많이 보셔야 되고, 헌재 판례까지 보시고, 고등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까지, 지법 판례까지 보시면 좋고, 많은 사례를, 원리를 아시고, 그 적용을 고등법원에서라든가 지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개별 적용 부분까지 이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더 많이 판례를 아느냐 핵심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실력이 좌우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냐면, 아까 미국 판례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무엇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룬다? 그 central premise. 어떠한 기사의 중심적 전제. 부분도 아니고 중심적 전제를 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 부분 구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용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허위라고 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판례도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따라서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사실이 합치되는지 여부. 아까 그 판례랑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국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파다 보면 원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또한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넘기는 다음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형사사건의 이제 성질이 나오죠.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은 주관적이든 객관적 요소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명책임 요건으로 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도 다른 나라랑 틀리게 영국이랑 캐나다라든가 호주를 아까 틀리게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뿐더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사실 아니냐 단정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허위 사실에 대한 증명, 검사가 증명을 했느냐 이렇게 가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갑니다. 그 actual malice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것도 이제 미국 연방법원은 헌법 사건이 있고 그 커먼로 일반 그 보통법 사건이 있고 다릅니다. 이제 그거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증명 책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증명 책임이라는 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형사 책임 증명이 가장 수준이 높은 건 아시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허위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다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공적 사안에서는 다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일단 공적 사안인 거 봐야 되는데 이 사안은 공적 사안이 100% 확실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깊게 설명 안 해도 공적 사안이 관련되고 또 그 고소한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까지 따집니다. 이거 책임이 많죠. 거짓말도 하고 증거를 인멸했고 여러 가지 뭐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이런 언론의 이런 여론을 발생시킨 책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걸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이라고 주장하면 자기가 진실 적시, 사실 적시는 자기가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부분만 제가 보고 있는 건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허위의 인식 부분을 검사가 형사책임적 증명,
증명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증명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명으로 가면 제가 말한 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나왔는데 2020년 이 판례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느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부존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부존재까지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적극적,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제가 설명을 그 다음에 드릴게요. 바로 이제 끝나는데, 적극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 둘 다, 부존재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의 취지는 검사가 입증하라. 그래서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을 내려도, 그걸로, 이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명제 이해되시겠죠? 다음 보시면, 따라서 아까 이건 공소 1위는 사실 적시를 이해한 명예훼손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뭐 310조 위법도 조각자로 가지고 쉽게 넘어갔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 넣은 거고 두 번째 부분이 공소 3. 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간단합니다. 나는 횡령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아까 방금 보신 공소 1 횡령에 가담했다라고 소문을 내니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안이냐면 이 공소의 3이라는 사람이 그 종합재산 관리자인데 위배 여지가 있다 이런 행동이 좀 있었어요. 뭐냐? 총회나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뭔가 뭐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양도양수 계약을 맺으면 임무 위배될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일단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뭐 고소됐든 고발됐든 그렇게 됐겠죠. 근데 검사가 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 사건이랑 직접적 관련됐습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또 경찰이죠. 지금 방금 보시는 사안은 검사죠.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만으로는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혐의 없이 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명예훼손한 사람, 나를 보도한 사람, 나를 횡령죄로 고소당하고 있다, 수사당하고 있다,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내가 횡령했다라고 막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떠든다. 이제는 내가 무혐의 나왔으니까 싹 다 고소할 거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 밑바닥 로펌. 이런 경우에도 검사는 이 사건에서 다른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뭔가 횡령한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을 냈죠. 그게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혐의 없음을 다른 검사가 딱 처분 내렸다고 해서 일개 검사가 내렸다고 해서 다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해서 문제 없다라고 했다 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법리가 나온 겁니다. 부존재가 증명된 거 아니다. 즉 밀었다라고 하는 CCTV가 있고 337 사진에서 거짓말한 게 있고 정민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라는 자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보면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구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민 건가? 실수로 떨어진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조했어야 되죠. 근데 자기가 끌어올렸어요 라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로펌은. 돈 벌려고 좀 고소한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정민 사건을 봐도 검사 단계 가지도 않고 경찰에서 내사정결 했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내사정결 하더라도 이 혐의 사실이 뭐냐면 이 사건에서는 민거. 민거 아니냐. 실수였으면 실족사였으면 자 끌어올렸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구조됐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민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진에서도 거짓말하고 같이 없는데 같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끌어올린 걸 구조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앞으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정민 그 다음에 경찰이 이미 내사정결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걸로는 모든 거를 이제 넌 명예훼손이야 다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번은 그걸 또 복잡하게 좀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식 부분.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존재 증명에 관해서 또 추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핵심은
네. 그래서 증명 책임으로 가고 있다. 미국도 증명 책임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장 미국 위대한 판결들이 그 증명 책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검사한테 돌리는 겁니다. 책임을. 그 구제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제하는 겁니다. 다. 다른 나라랑 틀리게. 근데 우리나라가 정면으로 따온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증명 책임으로 하는 거.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증명 책임 원리, 그 다음에 유죄 인정에 관한 형사소송 책임의 기본 증명의 정도. 다 증명 얘기하고 있죠. 1, 2. 이렇게 증명 책임으로 가는 게 형사 책임의 고난도 기술을 발휘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사 종결됐다라고 예전처럼 한 30년, 40년처럼 다 허위사실을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